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시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가치관, 또 도전,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까지도 배워보는 이른바 지식 확장 프로젝트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기술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분,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윤석원이라는 사람, 도전과 성과, 또 그걸 가능하게 한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윤석원 파워 보고서부터 보시죠. 네,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본인 소개를 한번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무한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웍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테스트웍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 제품 상용화를 하시려고 하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그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과 그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성능 그리고 제품의 기능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그런 그 테스트를 주로 하는 그런 또 전문 기업입니다. 네, 가장 핫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테스트한다는 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의도한 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성능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기대대로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 없이 잘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누군가는 제3자가 좀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테스트웍스. 이름 특이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다 사전에 다 생각하고 이렇게 창업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네. 회사에 창업은 좀 하고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허락해주질 않아가지고 회사에서 퇴사를 해서 허락해주질 않아서 퇴사하겠다고 갔는데 퇴사하지 말고 일단 육아휴직을 하고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뭔가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그냥 테스트하는 용도로 테스트웍스라고 이름을 일단은 짓고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네, 일단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 처음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게 경력 보유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테스터라는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위한 직업 교육을 제가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시간당 제가 2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강사비를. 네,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많은 거 알려주시네요. 네. 네, 이렇게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근데 막상 이제 교육을 하러 갔더니 거기 교육생 여성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시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경력 단절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육아를 시작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여성분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시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때쯤 들어갈 때쯤 되면 연세가 이제 40이 넘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40 넘은 여성들을 다시 고용하려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재취업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문제를 봤는데 그 교육생분들은 너무 취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교육만 아니라 이분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좀 창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네. 문제를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네. 보니까 재밌어요.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 보행 영상 데이터셋. 네, 네. 또 아니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데이터셋. 네.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데이터셋을 해 오셨거든요. 네, 하나 네.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뭐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 회사이기도 한데 네.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좀 기술을 활용해서 좀 세상을 이롭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스타트업이나 인공지능 회사랑 출발점은 달랐죠. 보통 다른 회사도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강조하죠. 강조하고 네. 또는 이제 그 뭐 비즈니스의 어떤 수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BM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회사의 철학과 가치가 이제 조금 더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도 조금 더 우리 사회를 좀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이제 그 정부에서 또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 사업을 같이 이제 좀 제안하는 과정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인도를 걷다가 네. 흥미로운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걷는 걸 보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점자 블럭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 노란색 점자 블럭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길을 헤매고 이런 걸 보고 나서 기특하게도 그분이 이제 한번 이거 촬영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링해서 그 점자 블럭만 이렇게 인식하는 그걸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한 3일 만에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좀 이슈화가 됐는데 그 기사를 좀 접하고 그러면 조금 과연 우리나라 사회가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권이 있는 사회일까? 네. 그래서 이제 인도를 보니까 참 흥미롭더군요. 기자님도 인도에 혹시 주차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진짜 급할 때? 그렇죠. 가끔씩 살짝 올라가긴 하죠. 네. 참 많은 차들이 인도에 주차돼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비장애인들이라면 그냥 피해갈 수 있죠. 알아서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차가 주차되면서 그 점자 블럭을 가로막죠. 그렇네요. 제가 봤던 그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점자 블럭 사이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도시 설계 자체가 포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짜 장애인들한테 잔인한 인도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의 보행권을 좀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도에서 장애인들이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인식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수어 네. 부분인데 보면 이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 옆에 이제 수어 방송을 같이 하면서 네, 많이들 맞아요. 또 네, 맞습니다.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이건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각장애인분들 고용하고 나서 네. 제가 어려웠던 게 소통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아마 기자님도 수어는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청각장애인분들 같이 일하지만 수어를 아무리 배우려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수어가 이제 사실은 비전 언어거든요. 저희는 이제 언어는 어떻게 음성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관점에서 수어는 이 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그러면 저처럼 이제 장애인에 관심 있고 직접 고용하는 대표도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진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병원에 갔다든지 뭐 응급 상황에서 뭐 수어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소통, 저희가 농인과 청인이라고 부르는데 농인과 청인 간의 소통의 벽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좀 자동 번역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한번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수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표준어가 없습니다. 수어 표준어가 없습니다. 지방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역에 간다라고 해도 한 15가지 방법으로 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인마다 다 표현할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만들어서 표준을 하고 또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손 동작과 입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포인트 가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섬세한 데이터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공을 해서 그래도 한 2,000문장 정도는 긴급 상황에서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이렇게 수어를 하면 인공지능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한국어가 인공지능 엔진에서 좀 원활하게 쓰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데이터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어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국가과제로 같이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의 언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느 정도 통역이 좀 자동으로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런 수어 영상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전공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네.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다가 네. 갑자기 전혀 다른 길로 네. 바꿨더라고요.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그 코딩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코딩 클래스는 왜 들어간 겁니까? 그냥 옛날부터 IT는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코딩 그냥 배우면 교양 과목처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뭐 나중에 뭐 통계 같은 것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배워볼까? 한번 배워볼까? 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철학하고 논리학을 되게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재밌기도 했고 뭔가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되게 창의적인 게 필요하더라고 코딩이라는 게. 그래서 막상 이제 어떤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내주셔도 실제 학생들이 코딩을 해서 만들어 오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아트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첼러 아트로 이제 학위를 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첼러 사이언스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이게 코딩이 이제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트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게 흥미를 느껴서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반에서 이제 클래스에서 1등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who are you 이러면서 네. 너 누구냐, 너 무슨 전공을 하냐 해서 뭐 저널리즘 전공한다 했더니 네. 왜 여기 왜 하냐, 미국에 왜 왔고 뭐 왜 하냐, 공부를 왜 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이 뭐 교수를 왜 하려고 하냐. 그래서 뭐 안정적이고 자기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한다. 대표적인 한국 사람의 대답이었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걸 그런 거 할 수 있는 잡이 있는데 프로그래머다. 너가 그 당시 이제 C 코딩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네. C 언어. 네. C 언어 정도 하면 미국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네가 원할 때 일하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일 안 해도 된다. 안정적이면서도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막 오후 4시에부터 막 러시아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한국에서 저도 이제 언론사 인턴 같은 거 하면서 찌들린 직장 생활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다가 미국 가서 이렇게 이게 IT가 이렇게 팬시한 건가? 막 이러면서 마침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네. 이제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하게 됐죠.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취업도 실제로는 그런 곳으로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취업이 굉장히 쉽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워낙 핫해가지고요. 당시에는. 예. 네. 근데 닷컴 이름만 붙으면 엄청난. 네, 그냥 투자금도 엄청 들어오고 네. 제가 그때 샌프란시스코 쪽에 취업이 됐는데 그냥 매일매일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들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업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넘쳐나고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인터넷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가서 너 컴퓨터 할 줄 아네? 우리 회사 올래? 이제, 올래? 뭐 우리 회사 뭐 소프트웨어 이제 검증하고 이런 일들 필요한데 와서 할래? 뭐 이런 분위기로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조금 코딩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취업이 굉장히 쉽게 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다가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닷컴이 이제 붕괴하면서 6개월 만에 회사들이 다 무너지는 걸 이제 목격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이제 IT 쪽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다니게 됐죠. 예. 그러니까 많은 지금 아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국내에 물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취업해서 일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이제 거기의 분위기는 물론 국내에서도 대기업 S사에 계셨지만 어떤 차이가 좀 있고 이런 건 좀 배울만 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얼만큼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배운 건 영어로 이제 프로액티브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걸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따라오는 그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자기 성과를 세일즈할 수 있는 세일즈가 참 어렵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세일즈. 약간 영어는 그렇게 네이티브처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막 굉장히 글을 열심히 써서 영어로 막 이렇게 성과를 나름 이렇게 잘 포장하는 뭐 그런 거를 좀 나름 좀 배운 것 같아요. 학부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시너지 효과가 저 같은 경우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의 대기업에 있는 그 엔지니어 분들은 좀 조용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시는 데 익숙하시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S사 가서 느꼈던 거는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고 윗사람이 시키면 한마디도 이렇게 거역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한국의 문화는 조금 최근에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획일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항상 결정을 하면 밑에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따라오는. 근데 따라오시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제 생각에 딱 뭔가 정해져서 목표만 있으면 딱 있어서 뭐 실행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것만 잘하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일도 많이 도와주기 원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기 원하고 서로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세일즈를 해야죠. 포장을 해야 되고 매니저를 찾아가서 제가 뭐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방향성이면 내가 이렇게 좀 풀고 있고 거기 더해서 내가 이 일을 더 하고 있고 이래야 사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어떤 인정을 받는데 그게 좀 약하신 경우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래서 좀 조용하시니까 난 시키는 거 열심히 했는데 왜 고가가 이렇게 나왔지? 그런 경우도 있군요. 많이 있으십니다. 아마 이제 해외 취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걸 고민하고 나가시는 게 좋다. 일단 굉장히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큰 기업에서 여러 가지 뭐 소통도 배우고 우리 기업에서 이제 프로세스도 많이 배우셨다는데 첫 출발을 벤처에서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창업이라는 걸 내가 선뜻 다시 뛰어들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공장 그 노동자분들이나 노동자분들 자녀들 위한 뭐 야학 같은 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위장 취업도 한 적도 있었고 막상 가서 한 3개월 일하다가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잔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노동자로서 맞지 않구나 뭐 그런 경험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또 노숙자 식당에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노숙자 식당 가서 뭐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즘 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이렇게 쉘터로 모셔다가 이렇게 좀 케어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삶의 방향은 사실은 이렇게 좀 다양한 좀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 조금 더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 기여하고 싶은 그런 좀 지향이 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굉장히 기술 지향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완전히 그냥 천상 엔지니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한쪽 마음은 늘 좀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S사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 좀 인정도 받고 뭐 그다음 뭐 임원 레벨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제 뭐 40대 초반, 중반 요때, 초중반 요때 이제 회사를 나와서 한 3년만 하자. 해보자. 네. 하지만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예. 아마 그런 젊었을 때의 경험 그리고 본인이 치열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네. 현재 기업이 사회의 약간 소외계층으로 네. 좀 힘쓰게 만드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런 것도, 예, 그렇죠. 그게 많이 기반이 됐고요. 근데 그거와 또 덧붙여서 또 계속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경력 보유 여성분을 만났고, 두 번째는, 자폐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자폐장애인분을 만나게 된 거는 뭐 외국계 회사가 이 자폐장애인분들 고용에 관심을 감사하게도 가지시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만 의뢰를 하셨어요. 교육을 시키면 네네. 본인들이 인턴십으로 이분들을 선발해서 여기서 그 인턴십을 거친 분들은 최종적으로 정규직까지 자기들이 고용하겠다. 그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네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직무로는 그 글로벌하게 그 회사의 본사에서 이제 시도를 해봤더니 자폐장애인들이 굉장히 잘하더라. 그 저한테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한 100시간 정도 좀 해달라, 200시간 정도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저희 정말 열심히 했죠. 그 3분을 뽑았어요. 3분은 굉장히 좀 가능성 있는 분을. 그 자폐장애인분들에서 지적 능력은 좀 있으신데, 다만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자폐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뭐, 처음에는 뭐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시고, 수업 시간에 뭐 갑자기 벌떡이라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들 좀 멘붕이 왔는데, 이렇게 수업도 좀 이렇게 20분씩 끊고, 또 대학생분들한테 부탁해서 1대1 튜터링도 하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같이 게임이나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수록 사회성도 조금 개선되고, 좀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지적 능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을 흡수를 좀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검증 분야에도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네. 그 자격증 시험은 굉장히 고득점으로 3분이 다 붙으셨어요. 근데 그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마침 자율주행 엔진을 만드는 지금 회사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가공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해볼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뭐죠?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이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하고 그때 이제 교육받았던 3분을 저희가 고용을 결국 한 달 후에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